안녕하세요. 2020년 정보처리기사 이 과목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입출력 구현에 대해서 첫 시간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 과목인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렇게 총 5장의 챕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장 한 장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출력 구현에 대한 내용은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입출력, 절차형 SQL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 장에서 꼭 알아야 될 키워드 10개가 미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학습을 진행하면서 꼭 알아야 될 또는 키워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부분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연습장이나 메모장에 꼭 필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장에서 꼭 알아야 되는 키워드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배열, 선형 리스트, 연결 리스트, 스택, 트리, 데이터베이스, DBMS, SQL, ORM, 트랜잭션. 이렇게 우리가 아직 세부적인 뜻은 모르지만 이 장에서 총 10개의 키워드를 기준으로 학습이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자료구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료구조의 정의란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지만 우리 핵심 포인트만 살펴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료구조의 정의는 자료의 표현과 그것과 관련된 연산이다. 자료의 표현과 그것과 관련된 연산이다. 이것으로 자료구조의 정의에 대해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료구조의 분류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이렇게 표가 나오거나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으면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분류를 보면 선형구조와 비선형구조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죠. 선형구조와 비선형구조. 근데 하부를 보면 선형구조는 이렇게 5개의 하위 카테고리가 있고 비선형구조는 2개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5개를 외우는 것보다는 2개를 외우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선형구조인 트리와 그래프만 명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다음 보기 중에 비선형 구조가 아닌 것은 또는 다음 보기 중에 비선형 구조를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비선형 구조인 트리 그래프가 아니라면 나머지는 모두 선형 구조일 테니까 우리가 조금 더 문제에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겠죠. 그리고 선형 구조에서는 되게 재밌는 구조가 있어요. 이 선형 구조와 또 선형 리스트, 선형 구조 안에 선형 리스트 안에 또 연속 리스트와 연결 리스트가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구조죠. 선형 구조 안에 선형 리스트 안에 연속 리스트와 연결 리스트. 이렇게 세부 카테고리가 2개로 나뉘어진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문제에 출제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선형 구조에서는 트리와 그래프 그리고 선형 구조에서는 연속 리스트와 연결 리스트 이렇게 총 4가지 키워드를 잡을 건데요. 선형 구조의 키워드는 바로 선형 구조 안에 선형 리스트 안에 있는 연속 리스트와 연결 리스트 즉 선형 속결이라는 키워드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비선형 구조는 트리와 그래프밖에 없죠. 비선형 구조 안에는 트리와 그래프밖에 없다. 비선리그라는 키워드로 압축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료구조의 분류는 선형속결과 비선리그 2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형속결 이 단어만 보면 지금은 알지만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 선형속결이 그때 뭐였더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하실 때 항상 선형속결 땡땡 하시고 선형속결은 선형구조 안에 선형리스트 안에 연속리스트와 연결리스트 이런 식으로 설명문을 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형속결이라는 키워드 단어 자체는 굉장히 크게 작성을 하고 그 옆에 설명문은 조금 작게 작성을 한다면 우리 키워드가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겠죠. 또 비선리그 옆에도 땡땡 이렇게 해두시고 비선형 구조 안에는 트리와 그래프가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해두시면 나중에 이 키워드들만 딱 뽑아보셨을 때도 그 단어의 뜻이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이 키워드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막 키워드들끼리 막 비빔밥이 돼서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보기에 다양하게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이 키워드만 알고 계셔도 되지만 옆에 설명문까지 같이 있다면 나중에 그것들이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자료구조 분류의 키워드는 선형속결과 비선리그로 하겠습니다. 다음, 선형구조의 첫 번째 자료구조인 배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배열에 대해서도 우리가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이렇게 해서 구조를 일일이 학습해 보기보다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열에 대한 키워드는 바로 이 첨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첨자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처음 보는 단어가 아무래도 뇌에 더 충격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첨자라는 단어를 배열의 키워드로 잡고 배열에 대한 키워드는 바로 첨자 배열로 하겠습니다. 첨자 배열, 배열에 대한 키워드는 첨자, 첨자에 대한 키워드는 배열. 그러니까 문제에서 다음 첨자 자료형, 첨자를 사용하여 어쩌고저쩌고 자료형에 대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 정답은 대부분 배열이 되겠고요.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배열에 대한 자료구조의 정의는 키워드를 첨자 배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선형 구조 안에서 선형 리스트 안에 또다시 연속 리스트와 연결 리스트 이렇게 또 분기된 선형 리스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연속 리스트와 연결 리스트에 대한 내용도 사실 세부 분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세부 분류를 우리가 다 일일이 외우다 보면 또 다른 내용과 혼동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연속 리스트, 연결 리스트 각각의 장점만을 우리가 학습을 해볼 텐데요. 연속 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기억 장소 이용 효율이 좋다는 것이고, 연결 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삽입 삭제 작업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연속 리스트의 장점은 효율이 좋다. 연결 리스트의 장점은 삽입 삭제 편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연속 리스트의 세부 내용은 이렇게 많죠. 주된 내용은 바로 기억 장소 이용 효율이 좋다는 것이고요. 이를 줄여서 우리는 연속 효율 이 키워드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연결 리스트에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삽입 삭제 작업이 용이하다는 것인데요. 이 연결 리스트의 키워드도 따로 빼서 연결 삭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속 리스트의 키워드는 연속 효율, 연결 리스트의 키워드는 연결 삭제입니다. 자, 다음은 선형구조의 세 번째 자료형인 Q 자료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자료구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접할 수 있는 형태인데요. 바로 선입선출 방식이라고 하고요. 선입선출의 뜻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뜻이죠. First in, first out. 이게 영문으로도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FIFO 또는 First in, first out. 이 영어 단어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이 선입선출 방식은 한쪽 끝에서 자료가 들어가면 다른 반대쪽에서는 자료가 나가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Q 자료형은 선입선출이다. 다음 스택 자료형은 뜻 그대로 퇴적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스택 자료형은 퇴적된다는 의미니까 후입 선출 방식이겠고요. 그림을 볼까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수월할 겁니다. 이 퇴적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그림이 우리 지구의 지층과도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제일 아래쪽에 쌓이게 되고 제일 나중에 들어온 자료가 제일 먼저 나가게 되는 이 우리 지구의 지층과 같은 구조입니다. 우리 설거지 하다가 접시를 이렇게 싱크대에 쌓아 놓으면
제일 먼저 설거지된 접시가 제일 바닥에 놓이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접시가 하나만 필요한 경우에 제일 나중에 설거지한 맨 위에 있는 접시를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방식이 스택 자료 구조고요. 스택은 후입 선출 방식이다. 또는 LIFO, Last in First Out 방식으로 자료를 처리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이 조금 있죠. 그래서 여기 오버플로우하고 언더플로우인데요. 오버플로우는 여기 보시면 캐릭터 자료형은 0부터 127까지의 양수와 마이너스 1부터 128까지의 마이너스 128까지의 음수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127에다가 플러스 1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캐릭터 자료형은 127까지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128은 표현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27 플러스 1 이런 연산을 해주면 컴퓨터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다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소 자료형인 마이너스 128의 형태로 자료가 변환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버플로우 현상이라고 하고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언더플로우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unsigned 캐릭터는 음수를 표현할 수 있는 양수만을 표현하는 캐릭터 자료형으로서 총 256개의 표현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0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0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소 자료형, 그리고 255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자료형이기 때문에 255 플러스 1을 해준다면 256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인 0으로 데이터가 변경되고,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버플로우, 그리고 가장 작은 자료형에서 가장 큰 자료형으로 변환되는 현상을 언더플로우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트리 구조인데요. 이 트리 구조는 조금 모양이 독특하죠. 그래서 이 트리 구조에서는 각각의 이 기억 공간들을 노드라고 하고, 이 노드와 노드가 연결된 선을 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노드는, 왼쪽 그림에서 노드는 A, B, C, D, E, F, G, H, I, J, K, L, H 이렇게 여기 H가 하나 더 있네요. M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림이라 M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얘네들은 각각 노드이고 이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이 선들을 바로 링크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또 마찬가지로 A라는 노드 그리고 B라는 노드를 연결해주는 이 화살표를 링크라고 합니다. 자, 이 트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 트리에 대해서는 키워드로 추출하는 방식보다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 관련 용어로는 먼저 노드라는 단어가 있고요. 노드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방금 학습하셨던 것처럼 A 노드, B, C, D, E, F, G, H, I, J, K, L 여기에도 H가 있네요. 여기 같은 그림을 사용해서 M 뭐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을 노드라고 하고, 이 선을 링크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 근 노드는 이 트리 구조상의 가장 위에 있는 노드를 근 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선 A가 근 노드가 되겠죠. 그리고 디그리의 의미는 A의 디그리는 3이라고 하면 A, 지금 현재 A가 상위에 있기 때문에 부모의 개념이고요. 각각 B, C, D가 자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차수 또는 디그리의 의미는 내가 갖고 있는 A의 디그리는 B, C, D 총 3개다 라고 해서 A의 디그리는 3, A의 차수는 3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C의 차수는, C의 자식이 지금 G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C의 차수는 1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 노드는 더 이상 자식 노드가 없는 노드를 의미하고요. 이 단말 노드는 ip 노드와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출제위원의 경우에는 단말 노드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ip 노드, leaf 노드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말 노드, ip 노드가 같은 의미이라는 걸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자식 노드가 없는 노드들을 찾아보면 K는 밑에 더 이상 자식들이 없죠. K, L도 없고요. F, G, M, I, J 이렇게 더 이상 자식 노드가 없는 노드들을 단말 노드 또는 ip 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 노드는 방금 전에 우리가 학습해본 내용대로 내가 만약에 2가 부모라면 2의 부모는 B가 되겠고요. 그리고 2의 자식 노드는 바로 K와 L이 되겠죠. 그래서 2의 자식 노드는 K와 L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 설명문에서는 A의 자식 노드는 B, C, D라고 했죠. A는 여기 최상단에 있는 노드이고 각각 자식으로 B, C, D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B, C, D의 부모는 A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형제 노드는 B의 형제 노드는 C와 D다. 같은 부모를 갖고 있는 노드를 모두 형제 노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G의 형제 노드는 없고요. G의 부모 노드는 C이고 C의 자식 노드는 G입니다. 부모 노드, 자식 노드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학습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 트리의 디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트리의 디그리는 현재 이 트리 구조에서 가장 자식이 많은 아이를 먼저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기 가장 자식이 많은 A도 3이 있죠. 그리고 여기 D도 3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A와 D는 각각 3의 자식을 가진 트리의 디그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의 디그리는 현재 트리 구조에서 가장 자식이 많은 그 노드를 가리키고 그 노드가 갖고 있는 차수, 그러니까 자식 수를 바로 트리의 디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트리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트리 문제가 사실 한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여태까지로서는 물론 2020년도에 조금 많은 변경이 있을 예정이지만 트리 문제는 사실 이게 여태까지 한 2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리 구조는 조금 더 심화해서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드는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이 트리 구조에서 노드란 A부터 K까지 모든 노드를 의미하고요. 근 노드란 이 트리의 시작점이죠. 바로 A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디그리, B의 차수는 무엇일까요? B의 차수는 E와 F 2개가 되겠죠. 그리고 C의 차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이 되겠습니다. 단말 노드는 더 이상 자식이 없는 E, F, J, K, H, I가 되겠고요. 단말 노드는 ip 노드라고도 하죠. leaf 노드. 그리고 자식 노드, D의 자식 노드는 H와 I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E, F의 부모 노드는 B가 되겠죠. E의 형제 노드는 F, F의 형제 노드는 E, J의 형제 노드는 K, H의 형제 노드는 I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트리의 디그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서는 트리의 디그리가 가장 자식이 많은 아이가 바로 근노드인 A죠. A에서 B, C, D 총 3개의 자식 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A가 트리의 디그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트리의 디그리는 3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 자료 구조의 키워드를 따로 빼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메모장에 열어보시면 이 내용들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 내용들을 모두 기록하셨다면 여러분은 최소 한 15점 정도는 지금 확보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자료 구조의 키워드는 선형속결, 비선리그, 첨자배열, 연속효율, 연결삭제, 스택 퇴적 등이 있었고요. 우리 트리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 키워드로 빼는 방식보다는 이해를 돕는 방식 우리가 좀 상세하게 알아봤었죠. 먼저 선형속결은 선형 리스트에는 연속 리스트와 연결 리스트가 있다는 의미이고 비선리그, 비선형 구조는 트리와 그래프밖에 없다. 그리고 첨자는 배열의 키워드, 배열은 첨자의 키워드이고 연속 리스트의 장점은 저장 공간 효율성, 연결 리스트의 장점은 삽입 삭제의 편의성을 연속 효율, 연결 삭제로 각각 키워드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택 퇴적. 스택은 직역 그대로 그냥 뭔가 퇴적된다. 우리 땅이 밑에서도 퇴적되는 이런 방식은 없죠. 땅은 무조건 위에서, 지층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쌓여가기 때문에 스택은 직역 그대로 퇴적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접시를 설거지해서 이렇게 싱크대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무엇부터 다음에 사용하게 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료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자료 구조에서 순차적인 선형 구조에 해당되는 자료 구조는 자, 순차적인 선형 구조. 우리 선형 구조 외워본 적이 없죠? 선형 구조는 우리 선형 속결에서 선형 구조 안에 연속 리스트와 연결 리스트가 있다. 뭐 요거까지는 외워봤지만 나머지 자료 구조는 우리가 외워본 적이 없습니다. 외운 건 뭐예요? 비선형 자료 구조인 비선리그이죠. 비선리그. 자, 비선 리그를 제외하면 선형 구조가 뭐 남아 있을까요? 선형 구조. 연결 리스트는 선형 구조 안에, 선형 리스트 안에 있는 속성이죠. 그래서 이 연결 리스트 또한 선형 구조에 해당되는 자료 구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우지 않은 비선리그에 포함되지 않는 비선리그, 선형 속결에 포함되지 않는 정답은 4번 Q가 되겠죠. 다음, 비선형 구조와 선형 구조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우리 비선리그 외웠었죠. 우리 선형 구조는 5개나 돼서 외우지 않았었죠. 비선리그 한번 찾아볼까요? 비선리그 여기 있네요. 리그. 그렇다면 비선형 구조에 디귿과 미음이 있다. 비선형 구조에 디귿과 미음이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저장 공간의 효율성과 실행 시간의 신속성이다. 등등등의 설명이 있고 마지막에 자료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어요. 자료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자료 구조는 자료의 표현과 그것과 관련된 연산이다. 본 기억 나시죠? 자료 구조는 일련의 자료들을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것이다.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거겠죠. 자료 구조니까 구조 맞는 것 같아요. 어떠한 자료 구조에서도 필요한 모든 연산들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필요한 모든 연산들을 처리하는 거 가능하겠죠. 어떠한 자료 구조에서도. 다음, 처리할 문제가 주어지면 평소에 주로 사용하던 자료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 어떤가요? 우리가 만약에 아까 잠깐 봤던 캐릭터 자료 구조만을 평소에 주로 사용하다 보면 127 이상의 더 이상의 큰 값을 우리가 연산할 수 없게 되겠죠. 연산하다 보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연산을 했을 때 언더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평소에 주로 사용하던 자료 구조가 아닌 상황에 맞는 자료 구조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과 가장 가까운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주로 사용하던 자료 구조가 아닌 효율성을 따지거나 신속성을 따져서 가장 적절한 자료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첨자를 이용하여 데이터에 접근하며 기억 장소의 추가가 어렵지만 반복적인 데이터 처리 작업에 가장 적합한, 자, 여기까지 제가 읽을 필요가 없었죠? 보시면 첨자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첨자는
무엇의 키워드이다? 네, 배열의 키워드이죠. 배열 첨자, 첨자 배열. 우리 키워드로 작성을 해둔 문제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첨자라는 키워드는 항상 배열이 따라다니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배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배열, 우리 첨자 배열밖에 외우지 않았죠. 일단 봅시다. 자, 동일한 자료형의 데이터들이 같은 크기로 나열되어 순서를 가지는 집합. 맞나요? 네, 배열은 동일한 자료형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 기억 장소의 추가가 어려우며 데이터 삭제 시 메모리의 낭비가 발생한다. 우리가 외운 내용은 아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3번, 데이터마다 동일한 이름의 변수를 사용하여 처리가 간편하다. 그렇죠. 배열은 뭐 A의 0번지, A의 1번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변수의 이름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죠. 다음, 연결을 위한 링크가 필요하다. 연결을 위한 링크가 필요한 건 이 배열의 형태가 아니라 연결 리스트이죠. 배열은 연속 리스트이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연속 리스트에는 연결 링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연결 링크가 필요한 건 당연히 연결 리스트가 되겠고요. 기억 장소의 추가가 어려우며, 우리 2번 보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배열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외울 때 장점만을 외웠었죠. 그런데 이제 이 가장 거리가 먼 것,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실 조금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학습들은 다들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리스트의 특징이 아닌 것은, 연속 리스트의 특징, 일정한 순서에 의해 나열된 구조이다. 배열과 같이 연속되는 기억 장소에 저장되는 리스트를 말한다. 기억 장소의 효율을 나타내는 메모리 밀도가 1이다. 나왔죠. 연속 효율. 자, 데이터 항목을 추가, 삭제하는 것이 용이하다. 자, 기억나시나요? 연속 효율, 연결 삭제였죠. 그래서 연속 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효율성이고, 연결 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추가 삭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연결 리스트의 장점이 4번에 나와 있으니까 정답은 연결 리스트의 장점인 4번이 연속 리스트의 특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연결 리스트는 바로 데이터를 추가, 삭제하는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되는 자료 구조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다음 문제, 연결 리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나와 있어요. 연결 리스트에 대한 설명, 노드의 삽입이나 삭제가 쉽다. 우리가 외웠던 내용이죠. 연결, 삭제, 그리고 노드들이 포인터로 연결되어 검색이 빠르다. 노드들이 포인터로 우리 공간을 2개씩 차지했었잖아요. 근데 노드들이 포인터로 연결되어 있는 건 맞지만 모든 검색 시에 이 포인터 주소값을 매번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속도가 빨라지지는 않겠죠. 이 포인터를 검색하는 부분이 한 번 더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검색이 빠르다 부분은 사실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노드들이 포인터로 연결되어 있는 건 연결 리스트에 맞지만 검색이 빠르다는 각 노드 간 참조가 필요함으로써 오히려 속도는 저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포인터를 사용하여 리스트를 나타냈을 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새로운 노드의 삽입이 쉽다. 기억 공간이 많이 소요된다. 한 리스트를 여러 개의 리스트로 분리하기 쉽다. 노드를 리스트에서 삭제하기 어렵다. 라고 했어요. 어렵다. 포인터를 사용하면 주소값을 사용하면 공간을 2개 차지하지만 삽입 삭제는 오히려 쉽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9번 문제. 리스트 내의 데이터 삽입 삭제가 한쪽 끝에서만 이루어지는 데이터 구조. 한쪽 끝에서 뭔가 퇴적되고 한쪽 끝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구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스택이 되겠죠. 정답은 2번 스택입니다. 한쪽 끝에서만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는 후입 선출 방식의 스택 자료 구조입니다. 자, 다음
트리의 디그리와 터미널 노드의 수는, 자, 트리의 디그리 뭘까요? 트리의 디그리 기억나시나요? 트리의 디그리. 네, 이 트리 구조에서 가장 자식이 많은 애를 찾아보세요. A가 되겠죠. A가 갖고 있는 자식 수는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트리의 디그리는 3이 되고요. 터미널 노드, 여기에서 처음 나온 개념이죠. 터미널 노드는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해봅시다. 터미널 노드는 근노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입노드, 단말노드까지 가는 경로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A부터 시작해서 B와 E를 거쳐 J까지 가는 터미널 하나, A를 시작해서 B와 F로 가는 터미널 둘, A부터 G까지 셋, A부터 K까지 넷, A부터 I까지 다섯. 그래서 터미널 노드에서는 5개가 됩니다.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정답은 2번. 디그리는 3, 터미널 노드는 5.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트리 구조에 대한 용어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트리 구조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드의 서브 트리 수를 그 노드의 차수라고 한다. 자, 어떤 노드가 하나 있다면 그 노드의 서브트리와 차수 동일한 의미입니다. 서브트리를 자식 노드라고 하고요. 서브트리의 숫자를 차수라고 하죠. 디그리. 1번은 맞는 말인 것 같고요. 2번, 차수가 0인 노드를 단말 노드라고 한다. 그렇죠. 차수와 자식 노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자식이 없으면 내가 단말 노드 또는 입 노드라고 한다고 했죠. 리프 노드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2번도 맞는 말. 3번, 같은 부모 노드를 가지는 노드를 형제 노드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같으면 다 형제 자매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 자, 4번, 모든 노드는 하나의 부모 노드를 가진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과 저의 조상이 단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군이 우리 아빠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근노드 A,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근노드 A는 자식이 셋이 있고 B, C, D의 부모 노드는 A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F가 우리 엄마는 우리 부모가 A야 라고 말할 수가 없죠. F의 부모 노드는 바로 B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모든 노드는 하나의 부모 노드를 가지는 것이 아닌 각각의 그 링크별로 내 상위 링크가 바로 내 부모 노드가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섹션은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데이터 저장소는 크게 물리 데이터 저장소와 논리 데이터 저장소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물리 데이터 저장소는 말 그대로 모든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또는 기기, 하드웨어를 모두 포함한 단어가 바로 물리 데이터 저장소죠. 그리고 논리 데이터 저장소는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 학습했던 모든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들을 논리적인 구조로 조직화한 것, 대표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논리적인 구조 또는 조직화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논리 데이터 저장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할 때 늘 나오는 개념들이 있어요. 이 시험 문제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출제 빈도 또한 굉장히 높은 정의들이 있는데 이 정의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 저장, 운영, 공용 이렇게인데요. 우리가 이 통합, 저장, 운영, 공용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죠. 통합된 데이터, 어떤 자료들을 한 곳으로 통합시켜서 저장을 할 때 당연히 자료의 중복이 있으면 비효율적인 그 메모리나 하드웨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자료의 중복을 배제한 데이터 모임을 만드는 것을 바로 통합된 데이터라고 하고, 저장된 데이터는
뭐 말 그대로 저장된 데이터겠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디지털 자료라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 알아두실 필요 있고요. 그 다음 운영 데이터는 사실 이 운영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는 운영 데이터를 사실은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가령 학생 정보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 뭐 가짜로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을 하죠. 뭐 홍길동, 뭐 학번은 뭐 00 뭐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운영에 필요한 존재 가치가 확실하고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 놓치기 굉장히 쉬워서 우리가 운영 데이터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바로 운영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공연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시켜서 저장해 놓고 우리가 그리고 운영에 꼭 필요한 데이터들을 넣어 놓고 이것들을 한 명만 사용한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뭐 데이터베이스나 뭐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 시스템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뭐 유지하는 자료, 공동으로 볼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또 공동으로 뭐 삽입이나 삭제도 가능한 이런 데이터를 일컬어서 우리는 공용 데이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 늘 간과하기 쉬운 운영 데이터가 이 장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 저장, 운영, 공용 이것을 통저, 운공 이렇게 키워드를 추출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운자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커다랗게 작성을 해놨죠.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 프로그래밍 학습 과정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운영 데이터의 중요성입니다. 이 심사 위원님들, 출제위원님들은 사실은 이 운영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개발자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저, 운공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운을 둬서 운율을 운에다 두겠습니다. 그래서 통저, 운공 이렇게 늘 외우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때 운을 내가 왜 이렇게 크게 써놨지? 또는 왜 내가 통저 운공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크게 했지를 떠올리시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 놓치기 굉장히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운 부분 여러분들 메모하실 때도 운자는 항상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작성을 해두시고 외우실 때도 항상 습관적으로 통저 운공 이렇게 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면 스피커가 그 귀를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 기억만이라도 남아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보실 때는 대부분 이 문제들이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이 보기들 가운데 통합, 저장, 운영, 공용 가운데 하나 이상한 놈 하나 껴놓고 이 중에서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럴 때 항상 통저, 운공 기억하시고 다음 중 반드시 필요한 이런 자료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항상 통저 운공 이런 식으로 운율을 두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부분을 정답을 잘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DBMS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DBMS로 부릅니다.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정보를 생성해주고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대표적으로 MySQL, MS SQL, 그리고 우리 학습 과정에서 학습한 오라클 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하나하나의 그 프로그램들을 이해하시는 것보다 우리는 시험을 위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DBMS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들을 포괄하는 단어이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이 DBMS에도 필수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3분류가 되어 있죠. 정의, 조작, 제어. 이 부분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면 사실 출제원님들이 출제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DBMS의 필수 기능이 아닌 것은 또는 필수 기능 중에 어떤 것은 이런 식으로 사실 이 부분도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의, 조작,
제어, 이 키워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고요. 이 정의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 변수 선언 또는 함수를 선언할 때 define 한다고 하죠. 그래서 define, 뭔가를 정의할 때, 그래서 내용은 우리가 따로 읽어볼 필요 없이 뭐 조건들을 명시하는 기능, 이게 뭐 바로 정의잖아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조작과 제어입니다. 조작은 데이터 검색, 갱신, 삽입, 삭제, 이런 어떤 그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조작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뭐 definition, 뭐 manipulation, control, 이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출제될 때 영문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정의는 define, 조작은 manipulation, 제어는 control,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고, 사실은 직역하면 바로 이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와 조작은 다 한 문장씩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제어 부분은 이렇게 섹션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섹션이 나뉘어져 있으면 이 출제위원분들이 실제 시험 문제로 내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해요. 특히나 이 제어 부분은 이 하위 카테고리가 다시 한번 섹션이 이렇게 나뉘어지다 보니까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어에 대한 컨트롤이죠. 제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조작 시 무결성을 유지하고 또 보완을 위한 검사를 하고 또 정확성을 유지해준다. 이거는 뭐 병행 제어 시에 다수의 동시 접근 시 정확성을 유지하는 걸 바로 또 병행 제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병행 제어라는 단어 자체가 뭐 병행, 그렇죠? 동시에 뭔가 진행됐을 때 제어한다, 제어하는데 그 방법은 그 정확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제가 키워드를 무결성, 보완, 그리고 정확성 이렇게 추출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습을 할 때 정조제, 정의 조작 제어를 하나의 키워드로 정조제 이렇게 뽑고요. 또 제어에 관한 3속성이죠. 무결, 보완, 정확성. 정확성은 병행 제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조제, 무보정. 근데 이게 4단어를 넘어갔다 그렇죠. 우리 뇌는 4글자를 넘어가면 이제 조금 혼동이 오기 시작해서 지들끼리 막 비빔밥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우리 스토리텔링이라고 할까요? 스토리텔링이 잠깐 들어갈 거예요. 이 정조가 왕이죠. 조선시대 왕입니다. 정조가. 근데 정조의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영조죠. 네. 영조가 우리 사도세자, 이제 아들을 질투한 나머지 뒤주에 가둬서 이렇게 물을 부어서 사도세자를 이제 사망케 만든 왕 중에 하나인데, 이 영조를 보세요. 영조 얼굴을 보면 막 이렇게 주름살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심보를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게 이렇게 선해 보이는 이미지는 아니죠. 뭐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인물이 좀 많이 죽어 보이고. 근데 반면에 우리 이 영조의 사진은 그렇고, 자, 정조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조의 사진을 보면 정조는 이 사진도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잘 나왔고, 그쵸? 뭔가 이 아버님의 죽음을 이어서 내가 왕위를 물려받는 어떤 고뇌하는 정조의 어떤 그런 표정들도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영조가 정조 이렇게 사진만 봐도 벌써 이미지가 확 다르죠? 영조가 정조를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영조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조, 이거 사진 보정한 거야. 사진이 이렇게 보정됐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오지. 나는 사진 보정도 안 해주고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나왔어. 못되게 이런 이미지로 나왔어. 라고 하면서 정조 무보정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영조가 얘기합니다. 정조 무보정 아니야. 라고 해서 키워드는 바로 정조 무보정. 자, 조금 혼동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강의가 갑자기 저렴해져서.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조제 무보정 아니야. 정조제 무보정. 정조제 무보정이 바로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정조제 무보정.
자, 이제 뭐 그 DBMS의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장단점이 나와야겠죠. 근데 장점은 뭐 무지하게 많죠. 이걸 뭐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고 무결성 유지할 수 있고 모든 장점들이 합쳐진 것이 바로 이 장점 부분이고요. 반면에 단점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읽어보면 데이터베이스의 전문가가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은 시험에 잘 안 내겠죠. 전사나 비용이 증가한다. 이것도 사실 그 의견이 분분하게 갈립니다. 그런데 다음 단점을 보면 대용량 디스크로의 액세스로 인해서 집중적인 액세스로 인해서 과부하가 발생되고 또 파일의 예비와 회복이 어렵다.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쟁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 데이터베이스의 단점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과부하, 집중적인 액세스가 발생했을 때 과부하가 일어난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이 이제 조금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부분 이 시청이나 뭐 또는 도청 또는 뭐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때때로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다수의 사용자가 집중적으로 액세스를 할 때 과부하를 일으켜서 서버가 다운됐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단점들이 있고 이건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굳이 키워드로 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버가 다운돼 버리면 미리 어떤 그 파일의 뭐 백업이라던가 또는 지금 다운된 서버의 회복이 상대적으로 쉽지만은 않겠죠. 물론 시스템을 잘 갖춰놓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스템, 소형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백업과 리커버리 이 작업이 동시에 수반되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점으로 과부하 현상과 또 예비 회복이 어려운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내용과 적은 내용이 있을 때 적은 내용을 외우기로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두 부분만 우리가 핵심 키워드로 빼서 DBMS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과부하와 예비 회복이 어렵다로 압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살펴본 데이터의 키워드는 바로 통저 운공이었죠. 통저 운공. 제가 글자를 크게 쓴 이유, 그리고 운에서 갑자기 운유를 띄워서 목소리를 키운 이유는 바로 운영 데이터는 뭐라고 했어요? 네, 운영에 꼭 필요한 자료라고 했죠. 운영상에 꼭 필요한 자료. 이것을 우리가 강조한 이유는 통합, 저장, 운영, 공용 데이터 중에 가장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운영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하실 때 항상 운자를 이렇게 크게 해두시거나 목소리를 통저 운공 이런 식으로 운에서 운유를 한번 더 주신다면 시험 시간에 기억이 쏙쏙 나실 겁니다. 그 다음 정조제 무보정이죠. 정조제 무보정 아니야 라고 그 영조 역할을 맡았던 이순재가 이서진을 질투합니다. 자, 정조제의 무보정 아니야. 정조제는 바로 정의, 조작, 제어를 키워드 형태로 추출한 것이고요. 무보정은 뭐였었을까요? 무보정 단어만 봐도 여러분들 기억이 나신다면 더 좋습니다. 무보정, 자 바로 옆에 있죠. 무결, 보안, 정확성. 정확성은 병행 제어로 대변되기도 한다 해서 정조제, 무보정. 제가 여기에 이렇게 칸을 맞추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정조제하고 밑에 이 무보정, 무결, 보안, 정확 이 부분은 바로 제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 밑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여러분들 메모하실 때도 정조제하고 밑에다 무보정 해놓고 정조를 질투했던 그 영조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기억에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중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논리 데이터 저장소는 데이터들을 논리적인 구조로 조직화한 것이다. 맞나요? 네, 물리 데이터 저장소는 논리 데이터 저장소의 데이터와 구조를 하드웨어 저장 장치에 저장한 것이다. 그렇죠? 물리 나오고 하드웨어 나오면 맞다고 했습니다. 물리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할 때는 소프트웨어가 운용될 환경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해야겠죠. 네, 내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지금 남은 공간이 뭐 10기가밖에 없는데 뭐 여기에다가 20기가 뭐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는 거 말도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운영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은 모바일에서 실행될 건지 또는 뭐 키오스크나 또는 PC 뭐 웹에서 동작을 할 건지 이런 물리적인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자, 4번. 데이터 저장소의 구축 과정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과정은 상이하다라고 했죠. 저장소의 구축 과정과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구축 과정은 비슷하거나 뭐 동일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 4번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시험을 대비하실 때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안 좋은 답은 오답인 경우에는 머릿속에 오히려 더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팁을 드리자면 어떤 팁이 있냐면 이 옳지 않은 것을 아예 읽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이 옳지 않은 단어에서도 특정 단어만, 이 문장에서도 특정 단어만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특정 단어 부분만 이렇게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구축 과정은 상이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동일하다 이렇게 옆에 작성을 해두시면 나중에 읽어보실 때 1번, 2번, 3번, 4번이 모두 맞는 말이니까 머릿속에 남아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우리가 다음 중 틀린 것은 해서 틀린 것에 대한 보기를 기억하다 보면 이제 시험 시간에 이게 마치 내가 한번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건 정답이겠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팁을 드리면 아닌 답을 완전히 지우시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만 이렇게 지워두시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중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조직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더 읽어볼 필요도 없죠. 반드시 필요한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뭐라고요? 통저 운공. 그렇죠? 통저 운공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반드시 필요한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운영 데이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쉽게 떠올리는 방법은 통저 운공 이런 식으로 학습하실 때 글자라도 하나 크게 써놓으시고 혼자 있을 때는 주변 둘러보시고 혼자 있을 때는 한 번쯤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시험 시간에 기억이 쏙쏙 납니다. 통저 운공.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다음, DBMS의 필수 기능 중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데이터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데이터의 타입과 구조에 대한 정의, 그렇죠? 여기에 정의라는 나왔죠? 정의 뭔가요? define, 그렇죠? define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definition.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의. 다음, DBMS의 필수 기능 중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여 데이터의 검색, 삽입, 삭제, 갱신. 기억나시나요? 검색, 삽입, 삭제, 갱신. 매니플레이션. 그렇죠? 매니플레이션. 뭐였죠? 정의, 디파인. 조작. 그렇죠? 매니플레이션, 조작. 제어는 뭐였어요? 네, 제어는 컨트롤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정의, 조작, 제어. 이것도 우리 아까 외웠었죠? 정조제, 무보정. 네, 잠깐 외부 소음이 있었는데 계속하겠습니다. 자, DBMS의 필수 기능 중에 검색, 삽입, 삭제, 갱신 등의 연산 작업 떠올리시면 무조건 매니플레이션, 조작 기능, 우리 정조제, 무보정 이렇게 외웠었죠. 벌써 여기 대표 기출 문제에서 여러 문항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조제, 무보정 그리고 통저 운공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주요 필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어요. 거리가 먼 것, DBMS, 그렇죠? DBMS 우리 정조제 무보정으로 배웠었죠. 정의 찾았고요. 조작 한번 정조제 찾아볼까요? 정조제. 필수 기능 정조제 끝났습니다. 무보정은 제어의 삼속성이죠. 그래서 무보정에 포함되는 여기 보안 여기 요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2번이 정답이겠습니다. 필수 기능은 바로 정의, 조작, 제어. 그리고 이 보안 기능 같은 경우는 제어의 기능 중에 무결성, 그다음에 보안, 그다음에 정확은 병행 제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무보정까지 학습을 하셨다면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DBMS죠. 이게 왜 이렇게 가로 열고 같이 나오냐면요. 문제가 출제될 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쓰시는 그 출제위원분들도 계시고 DBMS라고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자꾸 얘들을 한글과 영문을 같이 보시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근데 이 DBMS를 우리가 자꾸 가로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경험을 하시다 보면 실제 시험에서 DBMS라는 단어 자체에 현혹돼서 겁을 먹고 그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이다. 이렇게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제어 기능에 관한 설명. 우리 정조제, 무보정 나왔었죠. 제어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이래요. 그러면 우리 정조제하고 무보정이 제어의 속성이죠. 그래서 제어 기능의 대표적인 세 가지 기능. 무보정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여기 병행제어라는 단어도 같이 등장했네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거리가 먼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제어에 관한 설명이죠. 1, 3, 4번은 제어에 관한 설명이고 2번은 매핑, 데이터 접속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 데이터베이스 구성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장점이 아닌 것. 우리 장점이 아닌 것만 읽었었죠. 장점이 아닌 것. 장점은 데이터 중복 최소화는 장점이죠. 그리고 여러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공유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여러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공유도 장점입니다. 이건 기능 중에 하나이지만 장점이네요. 그리고 다음 데이터 간의 종속성. 갑자기 종속성이란 단어가 나왔죠. 데이터 내용의 일관성. 데이터 내용의 일관성은 당연히 장점이고요. 중복 최소화 장점. 여러 사용자 공유. 이거 기능이니까 이것도 장점이죠.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종속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종속된 건 노예가 주인한테 마스터, 슬레이브 관계에서 이렇게 종속된다라는 의미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실 많이 쓰는 개념 중에 하나지만 마스터, 슬레이브가 우리 시험을 위한 학습 과정에서는 제가 굳이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이 종속성 유지라는 단어 자체가 이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장점이 아닌 것은 3번. 독립성 유지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독립성의 반대말은 종속성이다. 자, 정리하고 우리 다음 데이터 입출력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입출력은 데이터를 조작하는 모든 행위, 그렇죠? 데이터를 입력받고 또 출력하고 또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 이 한 줄이 사실은 데이터 입출력의 개요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SQL을 사용한다. 는 게 대표적인 개요이고 또 데이터 접속, 우리 아까 잠깐 보기에서 본 적 있죠? 그래서 데이터 접속, 매핑,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 연결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연결은 접속을 뜻하기도 해요. 커넥팅. 그래서 데이터 매핑이라고 하고요. 또 트랜잭션. 이 트랜잭션은 여러분들이 접속이나 SQL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트랜잭션은 하나의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연산들, 이렇게 이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일단 이 장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SQL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 그래서 SQL에 대한 설명은 굳이 제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습과는 조금 거리가 멀고 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외국에서 발명한 그런 어떤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지리 기능, 데이터 구조의 정의, 조작, 제어, 여기 우리 아까 외웠던 거 하나 나왔죠. 정의, 조작, 제어. 우리 어떻게 외웠을까요? 정조제, 그쵸? 정조제로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굳이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정조제로 우리가 아까 학습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서 DDL, DML, DCL, 뒤에 L은 다 동일하고요. DL은 가운데 글자, DMC, 이 부분만 다릅니다. 바로 define, manipulation, control, 그쵸?
이 부분만 다릅니다. 나머지 데이터 랭귀지 다 동일하죠. 그래서 define manipulation control이 여기 또 나와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문제가 출제될 때 DDL, DML, DCL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앞에 뭐 D와 뒤에 L은 동일하니까 가운데 그 이니셜만 보면 D, define, M, manipulation, C, 컨트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스펠링만 보고도 조금은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늘 항상 메모하실 때 정의 옆에다가 define, 조작 옆에다가 manipulation, 제어 옆에다가 컨트롤 이렇게 같이 땡땡 해서 적어두시고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학습해본 영조가 정조를 정조제 무보정 아니야? 이렇게 그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정조제 DBMS에서도 나오고 SQL에서도 나오고 벌써부터 이 정조제 무보정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출제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다음은 매핑입니다. 매핑, 데이터 접속이라고 하고요. 이 매핑 부분은 프로그래밍 코드하고 데이터베이스 간에 데이터를 연결하는 거래요. 우리 학습 과정에서 여러분들 사용해 보신 프로그램이 여기 보이실 거예요. JDBC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이 SQL 매핑이라고 해서 이 매핑은 프로그래밍과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결점을 잡아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프레임워크, 이 JDBC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손쉽게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관련된 프레임워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JDBC, ODBC, 마이바티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JDBC고 이것은 프로그래밍 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주는 거구나. 그 연결하는 역할을 바로 매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ORM은 이건 개념적으로 더 세세히 들어가면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아. 이 ORM만 갖고도 굉장히 내용이 많지만 우리는 시험을 위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프레임워크가 이런 것들, 디장고는 여러분들 파이썬 학습을 하셨다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체 지향, 오브젝트 들어가 있죠. 오브젝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그 객체와 또 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근데 요즘 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대부분 ORM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RM과 SQL을 우리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굳이 구분하였지만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시험을 위한 학습 중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학습 과정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건 도대체 뭐지? 하는 부분이 트랜잭션 부분일 거예요. 트랜잭션. 제가 아까 후반부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드가 뭔가요? 업데이트 멤버. 그렇죠? 그 다음에 set 포인트. 포인트에 1000을 더해라. 그리고 조건문이 있죠. where sum payment는 만보다 큰 것. 맞죠? 정리하자면 멤버 테이블에 가서 포인트를 1000씩 더해주는데 포인트를 증가죠. 그럼 멤버 테이블은 회원 테이블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그러면 회원들한테 포인트를 1000포인트씩 더 준대요. 근데 조건이 있죠. 조건은 sum payment. 그러니까 여태까지 총 결제 금액인가 봐요. 그래서 조금 쉽게 해석해 보자면 회원 테이블에서 그 10,000원 이상 구매했던 고객, 구매 내역이 10,000원 이상 있는 고객한테 다 1000포인트씩 넣어줘 라는 SQL 문이죠. 쿼리죠. 근데 이것을 컴퓨터가 처리할 때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 형태로 업데이트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set 포인트 실행하고 그 다음에 where를 다음번에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줄 단위로 실행이 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 멤버 이 부분만 실행되고 다음 구문이 없으면 사실 실행할 것도 아무것도 없죠. 근데 set 포인트 플러스 1000 이렇게 두면 현재 이 두 문장이 가리키는 건 모든 회원들에게 1000포인트씩 넣어줘라 라는 의미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쇼핑몰 오너의 손해가 막심해지겠죠. 모든 회원들에게 다 공짜 포인트를 1000포인트씩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조건이 붙었습니다. 10,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구문들이 실행되다가
이 두 줄만 실행된 채로 그 다음에 어떠한 뭐 물리적, 논리적 이유에서든 이 두 줄만 실행된 채로 멈췄다고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회원들에게 이 포인트가 적립이 되겠죠. 1000포인트씩. 이거는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결과가 크리티컬하죠. 손해가 막심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웨어절까지 이 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만 넣어주세요 하는 이 웨어절까지 포함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코드들을 하나의 작업으로 인식시켜야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 모든 코드들을 꼭 실행이 안 될 거면 전체가 다 안 되거나 실행이 될 거면 이 코드가 전체가 다 실행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트랜잭션을 이해하실 때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잭션은 하나의 논리적 기능으로 묶어서 실행하기 위한 어떤 그 연산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잭션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래 상세 내용 보면 트랜잭션 정산 종료 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것을 커밋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롤백은 이전 상태로 복귀입니다. 롤백, 그렇죠? 롤백, 뒤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 그렇죠? 복귀는 어느 때 할까요?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을 때 굳이 복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뭔가 비정상적으로 종료했을 때 이전 상태로 set 포인트는 1000 여기까지 실행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비정상 종료가 됐어. 그러면 아예 작업을 다 취소해야 되겠죠. 이 두 개의 작업을. 그래서 아예 이전 상태로 이 코드가 실행되기 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바로 롤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롤백 복구 위치를 저장. 세이브 포인트가 복구 위치가 여기 이 코드가 실행되기 전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전 코드가 실행되기 전, 이렇게 다양한 세이브 포인트를 넣어서 특정 작업이 처리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만드는 것을 바로 세이브 포인트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커밋, 롤백,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 포인트가 많으면 롤백할 위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커밋, 롤백, 세이브 포인트 대표적인 TCL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데이터 접속에 대한 설명 중 보기에 해당하는 기술은,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객체, 오브젝트, 뭐 더 읽어볼 필요 있나요?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 네, ORM이죠. 정답은 1번. 자, 오답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오답, 여기 SQL 매핑 나와 있죠. SQL 매핑, SQL 접속이죠. 접속을 도와주는 거 대표적으로 JDBC, ODBC 이렇게 있었고요. 뭐 마이바티스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다음 JDBC는 우리 여러분들 자박습 하시면서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JDBC는 관련된 프레임워크죠. SQL 매핑과 관련된 프레임워크. 여기에 이렇게 답이 있네요. 그리고 ODBC는 JDBC와 같이 SQL 매핑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이 보기에 해당하는 기술 외에 나머지 보기들도 문제가 얼마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죠. 보기에 이제 지금은 정답이 ORM으로 나와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 문제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머지 개념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트랜잭션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볼까요? 트랜잭션은 작업의 하나의 논리적 단위죠. 어떤 코드가 실행되고 실행되지 않고 보다는 하나의 단위를 형성해서 이것이 전체가 실행되고 또는 실행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으면 이전으로 롤백하고 또는 그 롤백의 위치를 여러 가지 지정해서 세이브 포인트로 만들고 이런 것들 논리적 단위이다 만든 얘기고, 두 번째, 트랜잭션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어를 TCL이라고 한다. 그렇죠. 하나의 트랜잭션은 커밋되거나 롤백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커밋되거나 또는 롤백이 되어야겠죠. 실행되거나 실행되지 않거나, 그렇죠. 실행되기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자, 중간에 멈춰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세이브 포인트는 트랜잭션당 한 번만 지정할 수 있다?
세이브 포인트가 여러 가면 더 편하겠죠. 한 번만 지정되면 뭐 그 세이브 포인트를 굳이 만들 이유가 없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세이브 포인트는 여러 그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절차형 SQL의 개요를 한번 볼게요. 네, 절차형 SQL의 개요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기초 정도만 들으셨어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종류 이렇게 해서 또 3분류가 있죠. 이렇게 분류가 된 부분은 문제에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차형 SQL의 대표적인 개요는 실행, 분기, 반복 등의 제어가 가능한 SQL을 절차형 SQL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종류로는 프로시저가 있고 트리거가 있고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시저와 사용자 정의 함수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를 이해하실 때는 여러분들 뭐 우리가 뭔가 출력을 하거나 할 때 자주 쓰는 함수가 있었죠. 뭐였나요? 프린트죠. 뭐 프린트 ln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할 때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을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장되어 있고 미리 저장되어 있다 라고 하면 우리 프린트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자가 정의해서 쓰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미리 저장되어 있는 모든 그런 함수들을 프로시저라고 하고, 사용자 정의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반복되는 어떤 그 처리들을 함수화해서 사용할 때 조금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프로시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굳이 구분해서 사용자가 정의하였느냐, 사용자가 정의하지 않고 미리 저장되어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프로시저와 사용자 정의 함수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는 미리 저장되어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니까 특정 기능, SQL 작업을 할 때 그 처리되는 함수라고 볼 수 있고, 이 함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리턴 값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1개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환값이 없거나 1개 이상, 1개 또는 2개, 모두 1개도 1개 이상에 포함되니까 이런 반환값을 갚는 걸 프로시저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경우에는 그걸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시저와 뭐 거의 비슷하죠. 형식은 비슷한데, 이제 얘는 종료할 때 리턴 예약어를 사용해서 처리 결과를 반환한다. 이건 뭐 우리 메소드 해봤으니까 당연히 아는 내용이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트리거. 그렇죠? 트리거는 여러분 HTML 학습을 하셨다면 거기에 이벤트 정도, HTML 자바스크립트에서 발생시키는 이벤트들이 있죠.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수행되게끔 미리 저장해 놓은 것을 트리거라고 합니다. 이건 뭐 주로 이제 서버 관리자나 서버 프로그래머들이 주로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입력도 하나의 이벤트죠. 그렇죠? 뭐 어떤 입력이 들어오는 것도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선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되는 거, 업데이트되는 것도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업데이트라는 것이 발생했어 라는 이벤트죠. 삭제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미리 저장해 놓는 것을 바로 트리거라고 합니다. 트리거 뭔가요? 직역하면 뭐 방아쇠, 그렇죠? 총 쏠 때 우리 방아쇠 역할을 하는 트리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 트리거가 우리가 처음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고, 또 자주 등장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트리거라는 단어에서 굉장히 혼동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묶어서 이벤트 트리거로 키워드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트리거 이렇게 외워두시면 나중에 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뭐뭐뭐 하는 자동으로 수행하는 뭐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트리거 이렇게 찾기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벤트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 뭐 이렇게 정의를 해두시고, 이 트리거도 마찬가지로 뭐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뭐 변수값을 뭐 이렇게 조작해준다거나 뭐 업데이트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시저, 트리거, 함수 결국에는 다 같은 의미이지만, 프로시저는 미리 저장되어 있는 우리 프린트 함수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트리거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동작하는 함수로 이해하시면 되고, 사용자 정의 함수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마음대로 정의해 놓은 것들을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자, 트리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음은 절차형 SQL에 이제 테스트하고, 우리 뭐 다 작성이 됐으면 테스트도 필요할 거고, 또 버그를 잡는 디버깅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와 디버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테스트와 디버깅 시에는 뭐 신텍스 에러 당연히 없어야겠죠. 신텍스 에러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구동이 원활하게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크리티컬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에러를 발견했을 때 show 명령어를 사용해서 문제를 찾고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로직 검증하는 결과 있어야 되겠고, 이런 그 디버깅 작업이 모두 끝나면 결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 작업이 필요하겠죠. 다음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최종 확인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뭐 회원가입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시청 홈페이지에 저희 마스크를 더 공급을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요청글들이 많이 쇄도할 겁니다. 이렇게 쇄도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아까 집중적인 액세스가 발생되면 과부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쿼리 성능들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APM이에요. 대표적으로 APM. 그리고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옵티마이저입니다. 그래서 이 쿼리 성능을 최적화할 때는 APM과 옵티마이저를 사용한다. APM은 이제 이렇게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이고요. 옵티마이저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옵티마이저를 실행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상업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APM을 먼저 특정 업체의 APM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형 업체에서는 옵티마이저를 먼저 사용할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면 APM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입니다.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또는 모니터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퍼포먼스, 이게 실제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접속자가 100명일 때, 1000명일 때, 10,000명을 넘어갔을 때 어떤 그 차이를 보이는지,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진 않는지, 이런 그 내용들을 분석해서 그 서비스 폭주가 발생됐을 때 어떤 그 과부하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또 이런 쿼리들을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실행 시간이 짧고 더 원활한 검색을 할 수 있는 그 쿼리로 튜닝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향후에 추이 분석 과정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다 완료가 되면 또 향후 추이를 분석해서 또다시 제안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쿼리 옵티마이저는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사실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보실 수 있는데, 이 옵티마이저는 기본적으로 최적화 모듈이 모든 프로그램에 다 있다. 근데 이 옵티마이저로 안 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APM이 생겨났겠죠. 그래서 APM들은 대부분 솔루션으로 공급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볼 필요는 없고, 자, APM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한 결과를 분석하고, 또 SQL을 쿼리 튜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를 높여주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옵티마이저는 DB 자체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 이클립스 같은 거 떠올리시면 이렇게 신텍스 에러가 났을 때 이렇게 거기에서 제한을 해주죠. 마우스 딱 오버를 해보면 선언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옵티마이저를 실행하면 이 부분이 뭔가 수정이 필요합니다, 리밋을 조금 높게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저가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잊으셨을까봐, 또는 메모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화면을 멈춰두시고 한 번쯤 메모를 해두십시오. 통저 운공은 제가 통합저장 운영 공용 데이터 중에서 운영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통저 운공 이렇게 적어놨고, 정조제 무보정 제가 아까 계단식으로 적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정리하시라고 이렇게 한 줄로 쭉 보기 좋으라고 좀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정조제, 그리고 제어의 3속성인 무보정입니다. 그래서 정조제 무보정 아니야, 우리 이렇게 외웠었죠. 6글자로 넘어가서, 그렇죠? 정의조작 제어 정조제, 무결보안 정확 무보정, 이렇게 정조제 무보정으로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꼭
참고해 두시고, 다음 데이터 입출력 키워드는 요거 나머지는 다 우리 이해하고 넘었죠? 그래서 이벤트 트리거 키워드 하나 뽑았습니다. 트리거는 이벤트 발생했을 때 실행하는 거. 그래서 이벤트 트리거. 발생 시에 자동으로 수행하는 게 바로 이벤트 트리거입니다. 그리고 자료 구조 키워드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첨자 배열, 선형 속결, 연속 효율, 연결 삭제, 스택 퇴적, 비선 리그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 설명을 보시고 이 단어를 떠올리셨을 때 이 설명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면 우리 학습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장의 키워드들을 모두 이 앞에 데이터 입출력, 자료 구조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필히 메모를 해두시고, 만약에 나중에 복습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 이제 제가 지금 1회차니까 모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휴대폰에다가 이 부분을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메모를 하나 해두시고 이 갤러리 같은 데 이미지로 이렇게 넣어두시거나 아니면 뭐 메모장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두신 다음에 달달달달 외우십시오. 근데 조금 재미있게 외우세요. 운율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나는 이 정조제 무보정에서 뭐 다른 것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럼 다른 것들을 떠올리셔서 한번 연상법을 사용하셔서 이 시험을 대비하신다면 조금 더 우리 1과목에서 1과목, 2과목이 사실 점수 높이기 가장 좋은 부분이거든요. 이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깊이는 조금 얕습니다. 그래서 1과목, 2과목이 여러분들 그 평균 점수를 올려주는데 가장 큰 공신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에 집중하셔야 될 거는 1과목, 2과목이고 다음 이제 3과목부터는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중점적으로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과목의 첫 장에 대한 학습을 마쳤고 우리 자료 구조의 키워드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를 다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해해야 되는 부분과 키워드로 우리가 또 추출해야 되는 부분과 이렇게 조금 복합적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공부 방법이 어떤 방법이 맞으시는지는 제가 잘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파악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을 찾으셔서 우리 학습을 대입하신다면 특히나 1과목, 2과목에서 암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평균 점수를 높여두시면 나머지 3, 4, 5과목은 아마 우리 시험 합격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첫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